안녕하십니까, 이창현입니다. 전국 비상시국회의와 대전환 포럼에서 공동 제작하는 총선 특집 국정농단 시리즈의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전국 비상시국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에 저항하면서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대한 반전이라는 이름으로 해보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중심입니다. 또 대전환 포럼은 지난해 창립된 싱크탱크인데요. 중첩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제대로 기획해보고자 100여 명의 정책 연구자들,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명실상부한 의미 있는 단체인데요. 더 넓은 정치, 더 깊은 정책, 그래서 더 나은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4월 10일 총선,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유권자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해 주고자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총선이 있기 전까지 총 6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방송을 매주 진행할 것이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회입니다. 언론장악과 민주주의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두 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를 한번 나누실까요? 우리 이동현 교수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문화연대 공동대표 맡고 있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문화이론과 예술정책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박수 한번 칠까요? 저희도. 네, 우리 김원경 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김원경이고요. 전에는 민원연의 사무처장 그리고 공동대표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 미디어 속의 인권 문제 위주로만 아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부작 일하는 게 저의 모토다. 너무 과로하지 않고 그러나 정말 필요한 일들을 제가 찾아내서 관련된 언론 비평이나 대안 이런 것들을 내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4.10 총선 때문에 사부작 워라밸을 지켜야 되는데 좀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제 총선 시기에는 저도 열심히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언론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총선 관련해서는 사실 모든 시민들이 다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자신이 생각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총동원해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문화 부문에서 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박근혜 정부의 몰락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예술계의 그 많은 작품과 창작들을 자기네 이념적 잣대로 재단해가지고 지원해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이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 몰락의 가장 중요한 단추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 학습 효과가 있었으면은 아마 그렇게 좀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예술 검열과 또 문화예술계에 대한 탄압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2022년 10월에 있었던 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그 진흥원에서 그 주최했던 그 고등학생 만화 영상전. 그게 윤석열차 이걸로 알려진 사건이죠. 이른바 윤석열차 검열 사건인데요.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들 아주 탁월하게 잘 그렸는데 그게 이제 검사 권력하고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그 후로 이제 전시가 이제 중단이 되고. 그 이후로 또 그 진흥원이 국가기관인데 그렇죠. 예산도 많이 깎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이후로 또 김건희 여사의 풍자하는 그런 예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도 전시가 중단되고 취소되는 말하자면 권력자에 대한 예술의 표현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검열의 대상이 돼버리는 여전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똑같이 여전히 그런 예술계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그런 게 계속되는 것 같아요. 예. 예술계의 표현의 자유와 함께 또 다른 축이 언론의 자유도
또는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의 어떤 뭐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방송계 상황 얘기하실 게 많으시죠? 예, 얘기할 게 많고 사실 한꺼번에 지금 말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주제로 네. 얘기를 나눠서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표현의 자유라고만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가 사실 검사 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이든 신문이든 언론인이나 또는 패널이나 누구든지 간에 방송이나 신문에서 뭔가 조금만 꼬투리 잡힐 그런 멘트를 하면 아주 가차없이 정정보도가 들어오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가 들어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방송을 감시하는 언론을 감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언론이 당연히 오보를 하거나 문제적인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해서는 안 되죠. 그거는 심의도 들어가고 정정보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행태들을 보면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너무 과도하게 언론에 대해서 이제 막 정말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건 다 죄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정정보도 청구를 하고 있고 그런 대응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언론인들은 대부분 그런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했다라는 느낌? 약간 공포감 속에서 자기 검열을 계속하면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 이게 사실은 한 나라로 보면 불통 상황이 연출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그쵸. 들고요. 불통이 되면 결국은 정치인과 국민과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어딘가에서 좀 뭐 봉기라든지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동현 교수님, 네. 보니까 아까 10가지 정도 이 표현의 자유 억압의 어떤 네. 사례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차 뭐 등등 이런 게 네. 있는데 그 이외에도 다른 게 더 많습니까? 일단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표현의 자유의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전시가 취소된다거나 예정된 전시가 취소된다거나 뭐 상영이 중단된다거나 영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예산이 아예 지원을 하려다가 삭감됐다거나 이런 것들이어서 말하자면 이제 돈에서부터 이제 검열까지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제 그 세월호 문제라든지 또 강정 문제 또 네. 뭐 산재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영화계나 이런 미술계나 이제 음악계가 이제 어떤 작품을 만들면 그게 상영되거나 웹에 공개가 되면 이제 그거를 막으려고 하고 또 이게 윤석열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좀 보수 정당에서 많이 집권하면서 네. 거기서 또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에 대한 그 지원 배제와 이제 편가르기, 구별짓기 이런 게 좀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지원해서 배제하는 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또 정치적 이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뭐 사회적인 어떤 그 재난의 문제라든지 또 뭐 여성의 성표현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성차에 대한 문제,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가 좀 더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은 예산을 아예 그냥 예, 배제해버리는 식의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국만화영상진흥원도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이게 윤석열차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예산이 작년 예산이 116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60억 깎였어요. 그 48%가 예산이 삭감되고 또 올해도 또 그 학생들 그 공모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적은 매겨놓고 공개도 안 하고 전시도 안 하는 이런 식의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예 사전에 그냥 차단해버리는 식의 검열이어서 굉장히 좀 치사하고 치졸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아주 샘플 케이스로 문제가 되면 예산도 끊고 반토막 내버리고 계속 지속적인 규제를 하는데요. 문화계에서 이런 것을 따져보면 사실은 MBC의 바이든 날리며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내용 통제의 사례 아닙니까? 그렇죠. 바이든 날리면도 사실은 이제 물론
그 자막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내용의 자막을 이제 쓰는 것은 사실 우리가 되게 신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정부가 이렇게 자신과 이게 외교부가 지금 고소를 해서 지금 네. 재판이 진행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재판 결과를 보면은 사실은 이 재판 결과를 그냥 이해하기에는 너무 불편하게,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그 자막의, 그러니까 발언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날리면은 오버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판결 결과도 좀 석연치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응하는 이런 사례 자체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까지 대응할 수 있는 사실 이슈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왜곡 보도들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조중동이나 종편에서 내놓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보도들이 많았지만은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다르고요. 사실 저는 윤석열 차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이 이제 언론에서 있었는데 바로 그 최근에 그 영상이 하나 이제 짜집기 영상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이 영상에 대해서 일부 매체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조작 영상을 풍자 영상으로 규정하거나 가상 표시가 있어서 괜찮다는 등으로 보도하고 있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먼저 말을 하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 통신 심의를 열어서 이것을 SNS에 확산된 이 윤석열 대통령 연설 짜집기 영상을 심의해서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경찰청이 누가 만들었는지를 찾아낸다면서 이제 압수수색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정말 아주 빠른 속도로 착착착 이루어지면서 어떤 풍자를 막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대통령 본인이 예전에 그 2022년에 국민의힘 그 대통령 선거 후보일 때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제 SNL이라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오락 프로그램. 여기에서 주연영 기자, 주 기자라고 굉장히 유명했죠. 근데 이 사람이, 주 기자가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이렇게 대통령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라고 대답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모순되잖아요. 본인이 취임 전에는, 당선 전에는 당연히, 그리고 원래 지금도 맨날 자유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표현의 자유를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풍자 영상이 나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긴급 대응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압수수색까지 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은 사실은 아주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 대통령의 선거 시기 발언과 오늘날의 행태가 너무 다르네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올바로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1년 반 되어가고 하니까 총선을 통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하고 아까 이동현 교수님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키워드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라는 게 참 심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명박 박근혜의 시대의 키워드였는데 이런 거 반면교사로 삼아서 보수 집단에서는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아시겠지만 블랙리스트 사태의 전신은 이제 MB 정부의 그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7쪽짜리 페이퍼. 그걸 저희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하면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서류 중에 일부를 공개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문화연대에서 하신 거죠? 그 문화연대 중심으로 또 문화예술계가 이제 그 한꺼번에 문재인 정부 때 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이제 당시 도종환 장관이 지시해서 네네.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수백 건의 그 블랙리스트 관련된 가담 문건 중에 극히 일부 중에 하나가 말로만 들었던 그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 그 문건이 이제 정부 마크가 찍혀 있는 그 문건을 입수해서 봤는데 거기
여든 두 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이 음.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아시겠죠, 윤도현 포함해서 네네. 뭐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 여기에 작성 문건의 작성자가 누구냐면 청와대 당시 기획관리 비서관이었어요. 이게 2008년 8월 27일 날 작성된 문건으로 명기가 되어 있고, 근데 윤천 장관이 언제 취임했냐면 2008년 2월 29일 날 취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임 기간에 이게 작성된 거인데 자기는 이제 몰랐다고 하는데 모를 리가 없고, 거기에는 또 이제 최상위 기관에 보고하게 돼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최상위 기관이 아무래도 문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 권력의 그 문건의 내용을 보면은 그 지금 현재 그 문학에는 좌파가 장악하고 있고 좌파들이 모든 거를 다 이 기관들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좌파의 자금줄이다. 예, 그리고 한예종은 좌파의 이론 생산 기지다. 혹시 한혜정 교수님 아니십니까? 예, 그때 저도 좀 고생했었는데. 네네. 그리고 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대중선전선동기관이다. 이런 식의 그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들의 밥줄과 이들의 그 기관의 수장들을 자르지 않고서는 문화가 균형화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지시 문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당시에 2008년 8월 27일에 작성되고 2008년 12월에 대통령 보고하게 돼 있고 그 이후에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우파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의 명시가 대안이 좀 작성되어 네. 있는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어지게 됐고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제 급속도로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그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제 그 구원투소로 온 게 김기춘 비서실장이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기가 그 아버지가 대통령 시절에 늘 항상 친하게 지냈던 저 가족과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김기춘 실장이 오고 나서 청와대에서 당시 청와대에서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봤대요. 영화를 봤는데 빨갱이 영화다. 그리고 이게 노무현 부활 영화다 하는데 자막 맨 끝에 제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문화부가 지원한 모든 사업들 다 갖고 와라. 라고 해서 그때 블랙리스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청와대부터 교문수석실, 문체부, 산하기관, 국정원까지 이 수미일관한 블랙리스트 지시사항이 내려왔고 결과적으로 선정된 작품도 최종적으로 국정원이 스크리닝하고 해서 다 빼버리고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지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지원 카테고리를 아예 없애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뭐 사실은 MB 정부 때 블랙리스트와 박근혜 블랙리스트는 다르다고 하지만 연관되어 있고 지금 유인천 장관이 임명된 거는 어떤 점에서는 블랙리스트의 기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블랙리스트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 작성의 당시 주무장관이 유인천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블랙리스트의 기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DNA가 다시 윤석열 정부 시대에 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문화계의 표현의 자유 억압과 블랙리스트의 상황이 방송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옛날에 세월호 당시 이정현 수석이 당시 KBS 보도국장이었던 김시건 국장에게 네네. 전화 건 것이 이게 공개가 됐잖아요. 네네. 다 들어보니까 아주 윽박지르고 읍소하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블랙리스트와 언론사의 보도 통제 같은 DNA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유인촌 장관이 장관이 됐다는 것 자체가 블랙리스트를 다시 제대로 하라라는 어떤 암묵적인 지시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될 것이고 문체부 장관과 뭐 방송이 정확하게 완전히 맞닿아 있진 않지만은 사실 같은 영역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최근에 이제 KBS가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정말 급속도로 모든 진행자와 그 출연자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일종의 방송계의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문건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고민정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KBS 제2노조, 그러니까 전국언론노조 그 KBS 본부의 사람들을 주요 그 방송 시간에 방송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말을 한 그 녹취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KBS의 라디오 국장 정도 되시는 분의 그런 발언이 있는데, 사실 이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그냥 딱 그 소름이 딱 끼치면서 과거로 다시 돌아갔구나. KBS는 그냥 단순히 사장 취임 이후에 막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아야 될 KBS의 멀쩡했던 그렇죠. 방송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당일날 그 저녁 종합 뉴스에 앵커를 교체하고, 그리고 뭐 라이브 뭐 모든 정말 더 라이브 등등 좋은 프로그램, 정말 좋은 반응이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방송이 아닌 것들을 다 사실 접었잖아요. 그리고 진행자들 다 바꾸고 이렇게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한 차례 몰아치고 나서 끝나겠지 했는데 제가 순진했던 거죠, 또. 왜냐면은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뭐 하드한 시간에 제2노조 진행자를 쓰는 건 아니다, 이런 인식이 공유되고 있거든요. 임원이나 간부들 사이에 이렇게 발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녹취를 보면은 다시 제2노조 출신들을 방송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또는 뭐 중요한 방송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 KBS 내라고는 하지만 블랙리스트가 지금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사실은 이제 유인촌 장관뿐 아니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그렇죠. 그 방통위원장이 와서 한 일도 사실 MB의 부활인 거죠. 그 시대에 방송 장악을 훌륭하게 했었는데 다시 방송위에 가서 아주 순식간에 2인 체제로 그냥 여러 가지 이 뭐 박민 사장을 보내거나 또는 방문진에 뭐 그거는 다행히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MBC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한다거나, 또 YTN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렇고 다양한 일로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을 확실하게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면에서 뭐 MB의 부활, 뭐 보수적인 집단이 뭐 다시 MB를 소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블랙리스트 문화계 네, 또는 방송사에서의 검열과 같은 방송 통제,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사실 그게 국민에게 그 촛불,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 과정이, 물론 국정농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게 세월호를 탄압하고 그때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많이 억압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렇게 큰 촛불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되게 실기하고 있다. 지금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너무나 뭐 유가족들의 뜻을 다 묵살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크게 지금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촛불이 등장했었던 상황에서 촛불을 미연에 막지 못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든지 방송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그 블랙리스트를 완전하게 청산을 못했어요. 네, 당시 그 이해찬 당대표가 문화예술계에 약속을 했었거든요. 특별법을 제정해 주겠다. 근데 결국은 이제 개정이 안 됐고, 비록 이제 도종환 장관 시절에 이제 그 블랙리스트 관련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렸고 한 거의 2년 가까이, 한 1년 6개월 가까이 노력 끝에 굉장히 많은 문서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뭐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또 감옥에 갔잖아요. 재판도 그렇죠. 하고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한 세월이 좀 지나면서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마치 그 독일이 나치의 전범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 여죄를 묻듯이 했어야 되는데, 약간 온정주의가 좀 있으면서 일부 공무원들 용서하고 좀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가자. 뭐 더 언제까지 우리가 블랙리스트에만 머물 것이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은 청산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블랙리스트에 가담했던 공무원들이 속속들이
다시 또 그 보직을 맡거나 또 문화부 본부로 복귀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그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문화예술계에서는 그래서 블랙리스트 이후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그 대응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관료들은 여전히 복귀하고 있고 또 뭐 특별법 제정 안 돼 있고 또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조차도 블랙리스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는 다양한 행사를 또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실현이 안 됐고 그래서 사실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청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그냥 자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구든지 감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 예술인의 몇몇 예술인들의 단체의 감시만으로는 역부족인 거죠. 예. 사실은 이러한 그 문화 검열, 표현의 자유의 억압 또는 언론 자유의 통제 이러한 것들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침해하는 것들은 역사적 평가와 함께 사법적인 아주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아니 누가 다시 블랙리스트가 부활할 줄 알고 그 당시에 주무장관이 다시 똑같은 주무장관으로 올 줄 알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결과가 저는 입틀막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제 정부가 문화계 인사를 억압하고 방송 현업인을 억압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입을 직접 막고 있구나. 그런데 그게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카이스트 졸업생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소아과 의사까지 입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 이쯤 되면 70년대 박정희 유신 시대냐 아니면 전두환 신군부 시대 새로운 예술 검열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까? 블랙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예술가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블랙리스트 3관왕이 그 사실 좀 자존심 상하게 국정원으로부터 B급으로 분류됐습니다. A급이라고 생각했는데 B급이고 그래서 좀 자존심은 상하지만 어쨌든 명단을 작성하는 게 블랙리스트고 그 명단을 가지고 지원을 배제하는 게 이제 결과적인 내용이고요. 근데 대통령실 경호원도 심지어는 또 과기대 졸업식 때 또 위장까지 했더라고요. 졸업생 학생처럼 그렇게 위장해 놓고 이제 좀 싫은 소리 하거나 바른 얘기하면 입을 틀어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정권이 싫어하는 사람을 문자화했다면 입틀막은 예,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하는 사람을 시각화시킨 거. 그렇죠.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아예 그 블랙리스트가 영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뭐 그게 블랙리스트냐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오히려 더 강력한, 더 어떤 점에서 더 자극적인 그 시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바로. 그래서 정권에 반하는 발언을 했거나 뭐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비난하거나 그게 올바른 소리를 하더라도 현장인은 앞에서 목전의 앞에서 싫은 소리를 한다? 이건 무조건 검열의 대상, 입막음의 대상, 그다음에 쫓겨남의 대상인 거죠. 사실은 조선시대 때도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임금님 앞에서 바른 소리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놔뒀잖아요. 예. 네. 국가 권력의 관여를 시각화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저항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위축 효과를 줘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입틀막이 아니라 이제는 언론의 눈틀막, 귀틀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입틀막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일단은 든 생각은 그 강성희 의원 당시에 언론이 엄청 시끄럽게 비판했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언론이 그냥 제대로 침묵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비판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보도를 했지만은 그냥 굉장히 가볍게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과 경호실에서는 아, 우리 괜찮네. 이렇게 해도 되네. 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이스트 대학원 그 졸업식에서는
아예 거리도 굉장히 멀었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왜냐하면 처음에는 피켓을 들었을 그렇죠. 뿐인데 그 피켓을 뺏기고 그다음 피켓을 뺏기니까 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큰 소리로 그러니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 건데 그걸 그렇게 정말 너무 심하게 입을 정말 좀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그렇게 틀어먹고 나가는 거를 보면서 진짜 아까 시각화라는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을까? 윤석열 전무가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언론이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러한 그 아주 몰상식하고 무례하고 국민에게 모렴치하게 하는 행동을 봐준 거죠. 비판하지 않고 여론을 형성하지 못한 거죠, 언론이.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일이 발생했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소아과 의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언론에 대한 실망도 점점 이제 더 깊어져요. 그런데 실망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언론도 지금 너무나 많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언론 자체가 너무 별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 안타까운 거죠. 네. 그 과정을 좀 문화적으로 좀 보자면은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입틀막 사건이 생겼으면 이게 이제 만약에 뭐 프랑스나 이제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그렇죠. 강한, 예, 예. 그래서 아마 풍자 그럼요. 뭐 웹툰이나 만화나 나의 입을 일러스트레이션이 틀어막아라. 한 수천 개, 수만 그렇죠. 개가 작가들이 엄청나게 네. 많이 달라붙어서 그 비슷한 패러디들이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윤석 열차 같은 경우에 그런 건물이 생겼으면 아마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열차들이 또 이렇게 풍자의 대상이 됐을 건데 예술가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죠.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 우리가 검찰 권력이 갖고 있는 공포감, 나도 당할 수 있다, 나도 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이 자기 검열화하는 부분이 강한 것 같아요. 또 예술가들은 사실은 속으로는 울분이 그럼요. 끌어오르지만 괜히 내가 이걸 표현했다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자기 검열 같은 경우들이 여러 가지 많은 사태를 통해서 학습 효과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윤석열 정부의 공포스러운 지점이고 또 윤석열 정부가 그들 딴에는 이거를 밀어붙이는 하나의 어떤 권력 효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그 입틀막 관련된 사건이 풍자의 대상이 돼서 표현으로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100개 정도 이어졌으면 사실 처벌 못하고 그렇죠. 검열 못합니다. 이거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어서 지금 우리 시대가 중요한 거는 그런 식의 검열의 사건들, 그다음에 민간인들 또 시민들의 그 모든 입과 귀와 눈을 막는 그런 행위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표현의 자유의 그 일종의 전쟁, 네. 표현의 자유의 그 참여, 행동 이런 것들이 좀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예. 저는 시각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제는 우리가 전 국민이 이러한 내용들을 비디오로 보잖아요. 동영상으로.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보는데 저는 그 입틀막을 당하는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 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정말 공포스럽더라고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요. 뒤돌아보지도 않고요. 혹시라도 자기의 입도 틀어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침묵하고 대통령의 연설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이 형태가 어쩌면 검찰 권력의 검열이 사실 상시화되었다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나만 좀 조심하지 뭐 나만 그냥 괜히 겨냥했다가 곤란한 거 당하면 안 되겠지. 우리 가족이 또 이런 식의 그 자기 검열의 내면화 같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학급 효과를 통해서 반복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사실 극복하거나 이 부분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윤석열 정부의 이 공포 정치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과거 같으면 벌써 촛불하고도 남을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예. 예. 그들이 했었던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라 정도면은 광장으로 나오고 또 현장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에 좀 심리적인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극복하는 게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문화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화 행동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문화연대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 근데 과거만큼 이렇게 막 결집되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예. 자, 이제 입틀막의 상황을 좀 이제 언론 쪽으로 한번 좀 해보면은요. 네. 사실 입틀막은 일반 국민들의 이제 입을 국회의원도 있고 카이스트 졸업생도 있습니다만 틀어막는 이제 물리적인 시각적 현상이고 아마 저는 이게 되게 상징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는데요. 입틀막 이전에 이미 기자들의 접촉을 안 해서 기자들의 입을 막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자회견 없죠. 그러니까 도어 스토핑 하다가 말았죠.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않는 것들을 일상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KBS에서 대담 프로그램 완전히 거의 쇼라는 네네.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입틀막의 상황이 언론에서는 오히려 더 고착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사실은 뭐 취임 전에 당연히 도어 스태핑 하겠다. 나는 진짜 앞으로 굉장히 그 프렌들리 프레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자꾸 무리를 일으키니까 이제 그 도어 스태핑을 그만두고 나서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지적하던 그 문재인 정부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사실 문재인 정부도 사실 많이 기자회견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그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이제 뭐 사전에 이제 선거에 나왔을 때 그런 말을 했던 것인데 본인은 이제 한술 더 뜨고 있는 데다가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을 주는 보도 실수는 자신이 해놓고 그렇죠. 바이든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실수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그것의 모든 책임은 언론으로 돌리는 이런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는 뭐 대통령이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해도 보도를 제대로 안 해요.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것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발언은 문제 발언이다. 이런 행동은 좀 문제다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동안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이제 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자꾸 그런 비슷한 행동을 또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 며칠 전에 보도인데 이제 2월 26일자 보도예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그 자신이 보도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청구했거든요. 근데 이 정정 보도를 청구한 기사가 뭐냐면은 뉴시스가 한 보도인데 뉴시스 말이 이제 한 위원장에게 정치개혁 자담회 후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겠다고 했고 김건희 여사 사과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입장 변화가 없는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김건희 여사 사과 얘기를 한 적이 있던가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기자들이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염려하지 않았냐라고 묻자 제가 드렸던 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이 말을 이 뉴시스가 보도를 했어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모든 내용을 보도를 하는데 제목에 김건희 사과서 물러선 한동훈 사과 얘기한 적 없어 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게 오보라는 거예요. 김건희 사과라는 것을 자기가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그 제목을 이렇게 뽑았냐라고 하면서 이거를 지금 원중이에 낸 거거든요. 전 바로 직전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이고 정말 이 정부에서 최고의 지금 어떤 실세이신 사람이 이런 말을 이렇게 그 자기가 이 말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을 보면 바이든하고 너무 비슷한 그런 그 말장난에 가까운 그런 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언론중재 하니까 바로 그 뉴시스에서 정정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 중재에 뭐 길게 갈 것도 없이 바로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것도 너무 황당한데 SBS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논평을 하면서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김건희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정확한 멘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라고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 막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김건희님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이렇게 하자라고. 근데 이 방송, 이 여사라고 씨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방송이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물론 행정지도인 권고이긴 하지만 권고라고 해서 가벼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독재에 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인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무슨 뭐 옛날 군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렇게 통제하지 않았는데 아니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이제 아까 이동현 교수님 얘기하셨을 때 정치적 통제도 문제지만 예산 지원을 철회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아니 2024년도 문체부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있는 현상이잖아요. 아니요. 예산 3.4%가 올랐는데 문제되는 기관들, 그다음에 문제를 일으켰던 기관들, 그다음에 뭐 윤천 장관님 말로는 혹은 뭐 별로 그렇게 지원이 불필요한 것들 뭐 아주 뛰어나지 않은 예술가들이 아닌 그냥 평범한 예술가들 왜 지원되는 사업도 이런 거 대폭 깎였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뭐 영화가 좀 이 정권 하에서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진흥위원회 예산도 한 200억 가까이 깎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만화영상진흥원도 뭐 반토막이랐다고 60억이 깎였고, 네네. 또 그 옛날에 그 오정희 작가가 이제 서울국제도서전 그 홍보대사가 웬 말이냐 그 블랙리스트를 자행했던 오정희 작가. 그래서 예술계가 철회하는 시위를 현장에서 했었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왔어요. 네. 저희는 몰랐어요 진짜 왔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건장한 남자들이 시위하는 예술가들이 전시장에 들어가는 걸 드러내고선 완전히 격리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최했던 한국출판진흥원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깎였어요. 예, 예를 들면 뭐 문학 나눔 도서 보급이 56억, 국민 독서 문화진흥 지원 55억,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11억 이게 다 폐지됐어요, 아예. 예. 그리고 한예종 예산도 작년에 108억이 깎였습니다. 초유의 사태예요. 저희 학교 제가 학교 부임한 게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단 한 번도 이렇게 크게 깎인 적이 없어요. 대체로 다 올라갔었죠. 근데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저희 학교 운영 예산 108억이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된 건가요? 뭐 제가 말은 하진 않겠지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그렇죠. 영화진흥위원회, 그리고 한국출판사진흥원, 한예종 등등 그리고 뭐 예술 강사들도 그 전국의 학교에 이제 예술 강의를 하는 예술 강사 예산도 50% 깎이고 그래서 그 많던 예산도 어디 갔어라고 요즘 그래요 현장에서 다 깎였는데 도대체 그럼 예산은 오히려 3.4%나 늘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갔냐 이거 좀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권 하에 문제를 일으켰거나 좀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기관 공공기관입니다. 이게 민간도 그렇죠. 아니고요. 네네. 예산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단지를 해버리니까 원래 예술계는 뭐 정부의 예산 지원이 있지만 지원은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인 원칙 아닙니까? 올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만나가지고 한 말이 그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간섭 안 하고 예술가들 위해서 적절하게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결과로는 이렇게 많은 현장 문화 지원, 현장 예술인들한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깎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무지개 반사다. 자기가 비난했던 비판했던 내용이 다 고스란히 자기의 내용으로 그렇죠. 돌아오는 무지개 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본인이 알고 있나요? 아마 모를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본인이 한 내용들이 다 자신의 얘기다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성찰의 능력이 될까? 자, 이제 좀 주제를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자면 사실 덴마크의 우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스로 얘기하는 게 자가당착인 경우가 많고요. 아까 무지개 반사라고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들은 벌거벗었다고 얘기하는데 경호원들이나 언론이나 이렇게 나타나서 아주 훌륭하십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또 자기 체면처럼 믿고 이러면서 국민 불통은 일어나고 국민적 민심은 이반되고 있고 서민들은
민생의 위기, 평화의 위기, 기후의 위기 뭐 이런 위기들에 봉착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언론 공범자 아닙니까? 당연히 공범자죠. 왜냐하면은 아까 그 카이스트 대학원생 그 경우에도 대통령의 입틀막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대학원생이 정치적인 색깔이 있다라고 맞아요. 네. 하면서 언론이 오히려 그 대학원생의 정치색을 강조하는 보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국민들이 정말 귀밝은 국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이제 보고 있기는 하지만은 유튜브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의 유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다양한 미디어에서 다양한 지적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런 지적들이 별로 많지 못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언론이 사실상 이게 바이든서부터 쭉 계속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아니 다 우리도 들리는데 왜 그렇죠. 들린 거를 못 들었다고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지? 한동훈 장관도 계속 그런 거고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아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때 사직에는 그 당시에 뭐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라고 했더니 그게 그 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또 정정보도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미 다 들렸고 다 이거는 거짓말 같아라고 분명히 느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은 다 느끼는데 언론이 지적을 안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오늘 이제 블랙리스트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지금 더 나쁜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방송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언론이 스스로 지적도 안 하고 있지만은 예컨대 지금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KBS에서 세월호 다큐를 그렇죠. 방송 못하게 하잖아요. 이미 전 본부장들이 다 이미 결정해서 편성이 다 결정되었던 것이고 심지어 이 세월호 다큐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방송이 4월 18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고 선거 다 끝났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인데 이걸 결국은 방송 못하게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편성위원회에도 KBS가 불참을 하고 완전히 불통. 그렇죠. 이 불통의 행동이 대통령과 너무나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언론이 공범이면서 또 일부 언론인들은 이 상황에서 그 블랙리스트에 있는 그 예술인들처럼 큰 피해를 받고 그래서 지금 KBS에 양심 있는 분들이 또 지금 막 퇴사를 한다거나 맞아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같은 역사가 좀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더 정말 뭐라 그럴까 좋은 정보를 듣기 위해서 애써서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덴마크의 우화 얘기를 했습니다만 벌거벗은 임금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린아이가 그것을 보고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를 했고요. 어쩌면 그런 것은 문화예술계의 아티스트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진솔하게 표현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아마 좀 대대적인 예술 행동으로 번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재 뭐 문체부의 문화예술 정책 기조도 사실 좀 엘리트 중심으로 가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의 복지나 이제 권리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대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시각화시키는 입틀막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언론도 사실 문화보다 더 심각하다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언론인들의 저항 못지않게 예술인들도 그 예술 행동을 통해서 아마 나올 겁니다. 사실 아시겠지만은 박근혜 정부 때 예술인들이 광화문에서 많이 텐트 치고 노숙농성을 그렇죠. 143일간 했었어요. 네네네. 그게 일종의 만약에 말하자면 전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한 그때 거거든요. 촛불 연극 이런 것도 했었죠. 거기 안에서 네. 극장도 만들고 네네, 전시관도 맞습니다. 만들고 해서 저는 이 정권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언젠가는 예술가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시기는 뭐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억지로 낼 수는 없겠지만 그 상황과 국면이 오면
최종적으로 이제 그런 저항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더 정상이라고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 뭐 필요하다면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정신을 좀 차리고 그렇죠. 좀 본연의 그 국가의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이 정권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고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뭔가의 그 비교도적인 주술적인 그런 그 메커니즘이 존재하잖아요. 예. 무슨 뭐 법사, 도사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근대 이성 국가 심지어는 탈근대 이성 국가 사회에서 그렇죠. 쉽지 않은 문제다. 국민의 저항이 그래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대전환 포럼에서 윤석열 정부 1주년 기념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전문가들은 이렇게 사무 정권이다라고 표현했었어요. 돌이켜 보니까 무개념, 개념이 없다는 거죠. 무책임, 책임이 없다는 거죠. 무능력,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대포였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개념으로 언론은 자각되고 언론의 자유는 사라지고 문화계에는 블랙리스트가 만연하고 국민들은 입틀막을 당하고 있다. 이런데 4.10 총선이 다가왔다. 저는 그런 면에서 언론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도현 교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문화행동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언론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사실 이제 시민이 할 수 있는 거 많죠. 그런데 저는 언론 문제는 언론인 스스로 일단 나서야지 된다라는 게 저의 그동안에 이제 시민운동을 하면서 느껴온 거예요. 이게 안에서의 동력이 없을 때 바깥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공을 했을 때에는 대부분 그 안에 노동자들이 진짜 우리의 어떤 언론인으로서의 자존심, 공정방송을 하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간절한 염원으로 행동이 시작됐을 때 시민들이 그들을 지원하면서 이제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대부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아직은 우리가 보면은 KBS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 최근에 KBS에 대한 실망도 너무 크고 그래서 시민들이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그 뭐 느낌조차 지금 정확하게 갖지 없죠.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막연하게 그냥 언론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목소리 이런 것들은 사실 날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 국민이 언론 비평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참 반가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씁쓸한 일이죠. 그렇게 계속 그 욕을 먹으면서도 언론이 점점 더 정권과 그리고 이런 재벌 이런 금권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서 국민은 진짜 완전히 나몰라라 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눈가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정권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언론이 돌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잘못된 방송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 뭐 조선일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정확하게 계속 나와줘야 된다. 이거는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고 우리들이 그런 것을 뭐 한 곳에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저희 민원연이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은 뭐 그거를 천년만년 민원연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모든 시민들이 내가 본 방송, 내가 본 신문의 어떤 문제점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퍼나르면서 그렇게 이제는 뭐 운동도 광장에 모이는 것만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과 두 번째는 전 정말 제가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좋은 보도를 많이 소비하자. 제발 좋은 언론인들, 좋은 보도 정말 많지 않아도 사실 생각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언론, 그런 보도를 하는 분들을 칭찬하고 그런 보도 우리가 많이 소비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힘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그 제대로 된 언론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이런 운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슴 뭉클한 뉴스를 네. 좀
소비하자. 네, 소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도 뭉클뭉클 변화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인데요. 사실 문화계에서의 총선 대응은 언론계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문화행동도 얘기했지만 총선 시기에 특별히 할 수 있는 문화행동들이 있을까요? 그 지금 이제 사실은 문화 쪽은 뭐 아시겠지만 뭐 복지라든지 경제, 교육, 의료, 보건에 비해서는 사실 후순위고 공약으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 이제 그 비중이 없는 없죠. 상황이죠. 그래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계가 보통 하는 거는 이제 그 중요한 이제 문화 관련된 아젠다들을 이제 정리해서 각 당하고 이제 협약식을 맺는 방식으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그 제도적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저희가 문화예술계가 그래서 총선 국면이라고 해서 저희가 총선 국면에 그동안 흩어졌던 예술계들 다시 모이자 그래서 지난 2월 6일 날 그 오픈 마이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줌을 통해 가지고 전국의 문화예술계들이 이제 각자 작체 처해 있는 현재 지금 상황들, 특히 지역 같은 경우 되게 심각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그 단체장이 그렇죠. 개념 없는 단체장이 막 잘라버리고 숫자 없애버리고 막 재단 막 통폐합해버리고 뭐 제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날려버리고 막 날리면 그거 말 같은데 그래서 심각해요 진짜 지방은. 그래서 그런 문제들 다 이제 이렇게 그 수집하고 좀 공유하는 그런 회의를 가졌고 2월 20일 날에는 이제 그 의제별로 이제 그 뭐 이렇게 제안들을 좀 정리해서 3월 달에 이제 국회 토론회 거쳐서 이제 그 좀 정리한 걸로 이제 그 각 당하고 또 네. 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핵심적인 사안은 블랙리스트가 네, 그렇죠. 이제 다시 없어야 되고 이 정권 하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각 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견을 좀 듣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무너진 지방 문화 분권들 그리고 정말 그 민생 분야의 문화예산도 되게 많습니다. 문화 쪽도 민생 예산 되게 그렇죠. 많거든요. 지역 예술가들 뭐 가난한 예술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복원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1시간 정도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이동현 그 문화연대 대표님 오늘 특별히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김원경 뭉클 소장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표현의 자유 또는 문화계의 이야기 또는 언론 이슈 이런 것들을 다루어 봤는데요. 블랙리스트가 다시 만연하고 국가 검열이 자행되는 이러한 시기가 민주화 이후에 다시 이렇게 나타날 줄은 잘 몰랐는데요. 근자에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총선은 일종의 정치적 축제이고요.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인데요. 4.10 총선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대통령은 불통이고 언론은 침묵하고 국민들은 입이 막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은 정당의 미디어 이벤트에 동원되고 또 홍보 회사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처한 평화, 환경, 돌봄 등의 위기에서 국민들을 구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아우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올바른 정보가 정말 중요한데요. 앞으로 시국회의와 대전환 포럼이 함께하는 6회에 걸친 총선 국정농단 시리즈 계속 구독하시면 좀 더 올바른 선택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토론자 모시고 즐거운 토론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